안녕하세요. 최동진 평가사입니다. 곽상민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소윤 변호사이고요. 최근에는 이혼 사건 위주로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곽상민 변호사님이랑 생활법률 상식 책도 써가지고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혼 분야는 변호사들이 되게 선망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로스쿨에 다닐 때부터 좀 이 이혼 쪽 분야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 때 인류학을 부전공했었는데 그래서 가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나 역사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았지만 이혼은 단지 이혼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수반되고 있고 또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민사적인 쟁점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되게 꼭 다뤄보고 싶고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되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로스쿨 다닐 때부터 이혼 쪽으로 좀 분야를 정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을? 이거는 이제 개업하신 분들은 또 공감하시겠지만 매월 조금 처리 건수는 조금씩 달라요. 상담 건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조금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이혼이랑 이제 상간자 사건 합해가지고 한 30건 이상씩은 상담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더 할 때도 있는데 네, 이혼 사건의 특징은 형사소송이랑 다르게 막 당장 구속이 되고 당장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한 2주, 한 달 혹은 몇 달이 있다가 연락 와서 저 결심했어요 하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건으로 그 달에 전환되는 게 좀 많은 달도 있고 이게 조금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제 기억했다가 이제 다시 저를 좀 찾아주셔서 저 변호사님이랑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오는 그런 연락들이 되게 감사하죠. 요즘에 이혼이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진짜 많아지고 있나요? 네,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은 9위라고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또 1위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가족이나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해서 이혼하는 것이 서양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는 또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율도 낮은데 이혼율이 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높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혼에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사항 이혼이 있는데 그걸 할 때 사유를 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진짜 이혼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1위는 성격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판상 이혼까지 하게 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남편과의 이혼을 혹은 부인과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가장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접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크기는 해요. 네, 좀 배우자의 외도가 최근 제가 체감하기로는 가장 높고요. 이제 성격 차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혼에 이르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체감하는 사유로는 외도가 1위이긴 합니다. 불륜이 어디까지 이제 불륜이고 네. 구별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교에 따라? 네네, 그렇죠.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조 의무가 있으십니다. 네. 결혼을 한 배우자, 이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배우자 간에는 정조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위배하면 이제 불륜이다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불륜이 되는 거죠.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바람이 곧 범죄가 됐어요. 그래서 혼인관계 중에 이제 바람을 피게 되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륜은 어떤 거였냐면 성관계를 요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 혹은 배우자가 뭘 입증했어야 되냐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걸 입증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TV나 옛날 프로그램에 보면 막 모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간통죄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걸 비로소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이제 위헌으로 폐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바람은 더 이상 범죄는 아니에요. 바람핀 배우자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이때 이 정조 의무 위반은 꼭 육체적인 관계를 수반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둘이 이제 성관계를 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정황도 없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막 1년 넘게 너무 매일같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가정한 연락을 한 거예요. 바람으로 인정했던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 의무 위반은 범죄가 아닌 만큼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인정이 한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인용이 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인 위자료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위자료는 형성이 되고요. 그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달라지는 거는 뭐 재산상의 분할이나 이런 데서 크게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산 분할에서 이제 또 어떤 커다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제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자체는 한 몇 천만 원 수준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참고로 이제 이러한 이제 위자료에는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이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과 이제 바람을 폈어요. 그때 이 두 명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사실 나눠서 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속 시원하게 했던 에피소드 좀. 가장 이제 의뢰인분이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막 처음부터 저한테 거의 울면서 전화가 오시고 남편의 바람 현장을 이분은 알고 있었는데도 증거를 잡으시려고 눈물을 머금고 남편분이 그 여자랑 모텔 약속이 있는 걸 알고 그것도 기다려서 증거를 모아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담할 때 지금 증거가 좀 부족하셔서 이대로는 조금 진행을 했을 때 이긴다고 장담을 하기 어렵다. 증거가 조금만 더 하나가 있으면 그럼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상간자랑 모텔 가는 걸 기다렸다가 그 증거를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어쨌건 변호사로서 그냥 법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2주가 있다 연락이 오신 거예요. 사진을 찍어왔다고. 증거를 받아오셔서 저희가 이제 바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소장은 최대한 곤란할 때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상간녀 분도 가정이 있는 상태셔서 저희가 집으로 보냈어요. 곤란하라고. 이제까지 말한 거에 모든 것의 총 집합제입니다. 남편분이랑 회사 동료였고 저희는 소장을 이제 그 여자분의 집으로 보냈고 자녀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자녀가 받았어요. 자녀가 근데 아주 애기 5살 이러면 자녀한테 자녀가 이제 송달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자녀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녀가 이제 엄마한테 소장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상대 측에서 다 인정하셨어요. 다 인정하셨습니다. 완전히 승소하게 됐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얼마나 피가 끓는 마음으로 이 증거를 모아 오셨고 또 이랬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꼭 이겨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 상대 측에서 저희가 너무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시점과 타이밍과 이런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적으로도 이제 좀 타격을 보통 이 소송은 타격을 원하시거든요. 의뢰인이 원하시는 건 타격이었어요. 타격도 최대한으로 드렸고 사실 금액적으로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다 받아들였던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성공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랑 통화하시면서 우시기도 하고 사실은 좀 법리적인 게 아니라 좀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얘기하시고 해서 저도 좀 이분한테는 좀 마음이 많이 갔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은 잘 지내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변호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해드린 사건이라서 언니 잘 지내시죠? 네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네요. 네네. 이거 이혼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났고, 그쵸? 그러고 나서 내 아내분이 사망하신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844조에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친부의 자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인관계 중에 자녀가 출생이 되었을 때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가 있지만 과거처럼 이제 유전자 검사가 없었던 시절에는 혼인 중에 낳게 된 자가 사실은 정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검증한 이후에만 자녀로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좀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속된 관계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는 일단 친부의 자로 추정을 하는 어떤 법률 규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도 답변부터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런 정황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로 우선 추정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등재가 되었다고 이제 사건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더 글로리 혹시 요즘 많이 보시죠? 더 글로리에서 재준이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거기 나온 변호사님이 아주 딱 말을 잘해주셨는데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게 있어요. 혼인 중에 이제 아버지의 자로 추정된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내 자녀가 아님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부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제도를 통해서 아마 이제 부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현재 자기 자녀로 되어 있다면 현재는 키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애를 갑자기 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아마 이제 생부가 이제 아마 그것을 맡아서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